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20일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여러 면에서 2년 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포근해진 날씨며 봄꽃들로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YTN 서울타워 일대를 걸으며 이 서울의 봄 풍경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14회째를 맞는 YTN 남산가족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백범광장에서 YTN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약 6km의 둘레길을 걷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경품 추첨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봄맞이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참가비도 무료라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74명의 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YTN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3월 20일 YTN은 대전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화재 발생 및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속보를 전하는 중에 인명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시청자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했을 만큼 화재 소식은 긴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초기에 현장 소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그 옆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열기가 엄청 났고요. 예. 그냥 아예 어두컴컴했어요, 그냥. 아, 연기 때문에 아주 까맣게 그냥 보였던 거군요. 네, 앞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네. 소리 지르면서 그냥 대피하라고 그러시고 뭐 부상자는 앞쪽 주차장에 누워 그냥 그쪽으로 대피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 소방대원분들께서 초동 진압을 잘하셔가지고. 보도에서는 제보자가 화재 장면을 묘사했는데 실제 체감했던 열기나 대피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시청자가 현장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경위, 대피자 현황, 인근 피해 확산 여부,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 등을 다양한 질문과 응답들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 제보 영상도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화재 장면을 통해서 시청자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불이 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째 연기가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제보 화면은 오늘 낮 1시 50분쯤 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도로로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 일부가 양말만 신고 대피하기도 했다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후 취재기자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고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을 전달함으로써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인명피해를 전한 보도에 더욱 집중하게 됐는데요. 화재 발생 초기 YTN 보도는 다급하게 탈출하는 근로자의 모습과 함께 추락 부상자가 16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전하면서 급속한 연소로 인해 정상적인 대피가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짚어 설명 중심의 보도를 이어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으로 YTN의 인명피해 보도는 구조 진행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이후의 대응까지 집중하는 점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 공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마련된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현장엔 화재 피해자 가족들이 한두 명씩 오고 있습니다. 이곳 지원센터에는 22개 피해 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민원 접수와 긴급 구호, 의료 심리 지원에 나섭니다. 심리치료, 장례, 민원 등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재난보도가 단순한 사고 전달을 넘어서 피해 이후의 회복 과정과 사회적 대응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보도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보, 현장 취재, 후속 보도를 결합한 구성은 사고 발생 초기에 정보 전달의 즉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여느 사건 사고 보도의 형태처럼 동일한 영상과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반복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시청자의 정보 수용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박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부분이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보도 구성과 노출 방식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나 현장 연결 등의 보도를 제작할 때 어떤 기준과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시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전 화재 참사 사고 초기에는 정보가 여러 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 현장의 경우에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한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 내용이나 제보 내용을 앞세우기보다는 당국의 현장 브리핑 위주로 보도를 이어간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은 사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의 창구였던 것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대형 참사 보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전달을 했었고요. 여기에 소방 전문가의 설명을 추가해서 이 같은 종류의 사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소중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와서 이를 방송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향후 화재 사고 등을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줄 전문가 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대형 참사 발생 시에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고 또 전개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이후에는 전문가가 화재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현 상황을 해설하는 대담이 많았는데요. 이 관련 대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전히 화재 배경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 해설이 있어 유용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 제대로 설치도 안 됐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건물이 뭐 지어진 연도나 뭐 제도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하는 공간과 지금 이제 해당 사고 공장은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이런 이제 공장 시설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은 이제 4층 이상이거나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고요. 단순한 책임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을 제도적 문제로 전환시켜서 시청자의 혼란을 줄이고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이어서 화재가 진압되면서 현장 감식 등 화재 원인 규명과 보완점 등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제언까지 이루어진 대담이 있었는데요. 소방 안전 점검을 할 때 소방관만 와가지고 소방 안전 점검을 하면 이게 지금 불이 날 수 있다 없다, 화재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 정도밖에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 지자체 건설 건축과 동행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최근 산업 현장의 화재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유관기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통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여러 전문가와의 대담은 사고 원인 분석, 상황별 대응 정보 제공, 논란에 대한 정리, 재발 방지 제언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재난 보도의 심층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이나 현장 대응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도 이어간다면 YTN 대담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인명 피해를 대하는 태도를 짚는 전문가 발언이 인상적이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백승주 교수는 실종자가 아니라 연락 두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히 지금 현재로는 실종이 아니고 연락 두절입니다. 예. 그런데 아리셀 사고가 떠오르는데요. 공장은 특성상 개방 공간이 아니고 불특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근로자 근무자들이 계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연락 두절을 얘기할 때 출장 등 연락 두절이라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아직 내부 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됐다는 얘기긴 하지만 희망적인 측면에서는 내부에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안에 계시는 상황이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호명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환기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건 사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으로 사고 현장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인명 중심 대응의 필요성을 시청자에게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명피해를 다루는 보도 방식이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YTN은 인명피해 보도에 있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후속 취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설위원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인명 피해 보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확인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과 범죄 등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는 현장 취재가 구조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취재 제한을 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도는 공식 발표를 우선으로 하되 자체 취재를 했을 경우에는 검증을 정확히 하고 자체 취재이고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점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취재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집중 취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은 물론이고 장례와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지 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2024년 6월에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 이어서 1년 9개월 만에 발생한 이제 대형 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미흡했었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불법 증개측 문제 등을 포함해서 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는데요. YTN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고 실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향후 안전공학과 비슷한 공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점검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리포트와 대담 등 관련 시리즈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면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와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보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피도 진화도 쉽지 않았던 만큼 불이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재 발생의 원인뿐만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수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금속 나트륨 폭발은 이번 화재의 피해 확산과 또 진압 어려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충분한 물을 뿌릴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보관된 101kg 나트륨 때문 자동차 엔진 밸브 생산에 쓰이는데 물과 닿으면 폭발합니다. 나트륨을 비롯해 리튬과 소듐 등과 같은 금수성 물질로 인한 화재 현장 진화 어려움은 매년 발생합니다. 재작년 6월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역시 물에 닿은 리튬이 인화성 가스를 내뿜고 폭발적으로 연소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진화를 방해하고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방당국이 해당 공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을 파악한 건 사고 발생 36일 전인 지난달 12일, 다음 날 관련 부서에도 내용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산업 현장 화재가 단순 가연물 중심의 화재가 아닌 나트륨과 같은 위험물질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환경 변화는 화재의 확산뿐만 아니라 진압 방식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함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함께 짚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산업 현장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화재임에도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냉혹하게 드러낸 건데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YTN 역시 참사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대전 공장 화재는 화재 규모로 인한 진압 장기화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현장 취재 역시 긴 시간 지속된 보도 사례였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은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비롯해 시청자 제보와 자체 취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화재 상황을 근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실종자 수색 상황과 진화율, 그리고 소방 대응 상황 등 주요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재난 상황에서 현장 취재 기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재난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미처 전하지 못한 현장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YTN 취재 기자들이 현장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오승훈 기자가 취재기를 전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하루 종일 현장에 남아서 새벽 동안 중계를 타고 시신이 수습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족과 함께 그나마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감 있는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있는지, 재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화재 진화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시민과 피해자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자동 확산 소화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그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의 효과를 실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 초기 온도가 72도에 이르자 소화기가 자동으로 작동해 소화 약재를 분사했고 불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 자동 확산 소화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도를 접한 뒤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이 설치할 때 기준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전달했더라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구룡마을 화재, 은마 아파트 화재의 공통점 모두 알고 계신가요?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점입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층으로 처음 규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6층 이상 모든 층으로 기준이 확대됐지만 규제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거죠. 이제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프링클러의 설치 비용은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보일러 등 열기구 상단에 설치해 열 센서를 통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분말 소화약재를 분사해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화재 안전 장치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효과는 이미 실험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화재 초기인 약 72도 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소화 분말이 터져나와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 내 설치 위치에 따라 규격이나 가격 등이 다르다고 하지만 스프링클러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때 알아둘 점을 살펴볼까요? 현행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4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재 방출구를 환기구 청소 부분과 분리, 감지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한 곳 설치 등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자동 확산 소화기의 소화재 수명은 10년이라고 하는데요. 거주자가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소화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에서 5kg에 달하는 소화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천장 구조가 필요하고요. 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통로가 확보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다 보니 정작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 여성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으로 신병 확보라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약물의 어떤 그 종류라든가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포폴 하나만 나왔는데 초보임이고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복적인 남용 전과로 인정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고 투약의 횟수라든가 그 양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프로포폴 불법 소지와 투약 의혹 사건을 다루며 처벌 수위와 오남용 위험성을 짚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프로포폴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시스템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만에 달라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마약류 범죄 차단과 중독자 회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의 4대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국제화, 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이나 유흥시설, 불법 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 지역에 대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하는데요. 여기서 우범 화물이란 통관을 할 때 마약이나 밀수품 거래 따위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말합니다. 또한 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약품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 과다 처방 기관 선별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나아가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들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와 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등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실시해 관리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독 수준별, 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 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 재활 전문가 양성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전쟁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은 당장 통행에 위협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정유, 석유화학 같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운송, 에너지 비용을 올려 제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그로 인해 한국 산업계에 닥친 위기 상황을 다뤘는데요. 보도에서 정부가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달 이란 사태가 발생하며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이자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걸로 전해졌죠. 그에 따른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량 줄이기에 돌입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사태가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2025년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고 2024년 대비 원유 수입량을 4.9% 늘려 일정 부분 완충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 협력해 자국 유조선 등 에너지 운반선 통행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중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공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이란에서 많은 원유를 수입했으나 점차 비중을 줄여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3대 해운사는 운항을 중단하고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소비량의 254일분에 해당하는 원유를 기축해둔 상태였고 액화 천연가스는 3주 소비량을 기축한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태 장기화 대책 간거는 물량 확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도 208일간 쓸 석유를 비축해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찾고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